벼락까지 주먹으로 대문을 치는 소리가 난다. 엄마, 또 왔어? 마루에 앉았던 철이가 어쩔 줄을 모른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방에 앉았는 어머니를 돌아본다. 별로 이렇다는 죄목도 없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심장이 발딱발딱 뛰었다.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도끼로 대문짝을 패는 듯이 쩡쩡 울리는 소리가 났다. 철이 어머니가 고무신을 신고 섬돌 아래로 내려섰다. 다리가 와들와들 떨린다. 안으로 걸어놓았던 대문고리를 벗겨주었다. 새로운 반장이 앞장을 서고 장총을 맨 공산군이 뒤를 되어섰다. 그 옆에는 팔에다 붉은 연장을 두른 민청원이 같이 있었다. 모두가 다 피해 굶주린 듯 살기등등한 얼굴이다. 세 사람이 마루 앞으로 다가와 방안을 기웃기댔다. 반장은 말이 없고 민청원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를 꽥 질렀다. 남편 있는 곳을 대시오. 민청원은 철이 어머니도 약간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전자의 남편이 있는 학교에서 교원을 하다가 무슨 혐의로 면직을 당하고 그 후 감옥살이를 한다던 사람이었다. 아마도 이번 난리에 감옥에서 나 모양이었다. 남편은 즉시로 피난을 가고 소식을 모릅니다. 벌써 몇 번째다. 언제나 하는 말이었다. 무슨 이따위 수작이야 바로 대라면 되는 거지. 민청원은 눈을 부릅뜨며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어머니에게로 달려든다. 그럴 때마다 철이 어머니는 깜짝깜짝 놀라며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선다. 철이가 곁에 와서 치맛자락을 붙들고 아들아들 떨었다. 오늘도 그들은 집안을 한 차례 샅샅이 뒤진 다음에 남편 있는 곳을 대야 한다고 한바탕 으르대다가 갔다. 대체 무슨 일로 가끔 와서 이러다 가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그 민청원을 학교에서 몰아낸 그것이 남편의 소행이란 말인가? 아니면 징역을 살게 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남편은 아니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늘 오던 민청원이 빨치산으로 나간다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내서 한송회가 있은 다음에는 이제야 괴롭히지 않을 줄로 알았더니 그리고부터는 다른 민청원이 내무서원을 데리고 와서 또 집을 뒤지곤 하였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이날 북쪽에 있던 공산군이 38선을 넘어와서 같은 동족에게 총칼을 겨누었다. 6월 28일에 수도 서울이 공산군의 손에 들어갔다. 이른 새벽 한 교장은 강을 건너서 피난을 가고 집에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만이 남아있었다. 서울은 벼랑간에 공산군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인민위원회와 민청이 생기고 연맹이 생겨 그러한 기관에서 남편의 종적을 밝히라고 들볶아왔다. 철이 어머니는 번번이 모른다고 하였다. 무슨 일로 남편을 찾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남편을 반동분자라고 하였다. 남편이 이 동네 국민학교에서 교장 노릇을 했으니 반동분자란 것이다. 그들은 반동분자를 숙청해야 한다고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였다. 흔히 지각 없는 시민들이 그들의 말에 넘어갔다. 평소에 사감이 있었거나 못마땅하게 보아온 사람이 있을라 치면 그런 사람을 반동으로 몰고 거짓 고발을 하기가 일쑤였다. 일종의 모함이 요 중상이었다. 한 교장도 그러한 모함을 받았다. 공납금을 가져오라고 독촉한 것, 자리가 없어서 보결 입학을 받지 못한 것, 상급학교 입학시험에 낙제를 한 것, 교장이란 직책을 시기한 것.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그를 반동으로 모는데 원인이 되었다. 사람의 인심이란 참으로 알고도 모를 일이었다. 바로 어젯날까지도 교장 선생님하고 깡그리 존대하던 사람이 별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로 교장 그 자식이여 하는 말이 죽일 놈이었다. 천장에 숨어 살던 동회장이 민청원의 손에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은 며칠 후에는 신문기자로 다니던 사람이 또 잡혀갔다. 한 번 잡혀간 사람은 좀채로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의 하는 일이 마치 저승사자와도 같았다. 철인의 식구는 그날을 공포와 불안 속에서 가뜩이나 고통이 심한 중에 식량이 떨어져 더욱 고생이 겹치게 되었다. 한 교장이 원체 고지식한 의인이라 그날 월급만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갔기 때문에 단 한 달 먹을 양식도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없었다. 하긴 공산군이 서울에 와서도 식량 배급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배급은 극소수의 사람에 불과하였다. 소위 열성분자란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철인의 가족은 반동이라고 하여 쌀 한 톨 주는 일이 없었다. 또 사실은 받고 싶지도 않았다. 철이 어머니는 생각다 못해 옷가지를 들추어내서 시골로 나가 양식을 받고 이다 먹었다. 끼니마다 보리죽이요 된장국이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이 대견했다. 학교란 학교는 모조리 공산군의 숙소가 되고 학생들은 거리에 방황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을 의용군이란 명목으로 싸움터에 끌어내고 나이 어린 소학생들은 길목에 늘어앉아 장사아치 노릇을 하였다.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요 발악이었다. 올해 국민학교 졸업반인 철이도 별수 없이 장사꾼이 되었다. 하루 종일 고갯길에 앉아서 고구마를 팔았다. 교장의 아들이 고구마 장사를 하다니 당치 않은 법도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되고 굶주린 배를 채우자니 하는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어린 아들을 장사아치로 내돌렸다. 어머니가 시골에 가서 고구마를 사오면 그것을 숯에다 쪄서 3개나 혹은 2개씩 꼬챙이에 꿰었다. 그것을 철이가 목판에 담아 가지고 고갯길에 나가서 파는 것이었다. 마을 어귀에 있는 고갯길은 언제나 행인이 많아서 장사가 곧잘 되었다. 복숭아, 토마토, 참외, 수박 등 빛깔만 보아도 탐스러운 과일 장수와 인절미, 송편, 시루떡 장수와 담배 장수 등이 길 양쪽에 저마다 목판을 앞에 놓고 앉았는 것이다. 그들 중엔 혹은 남정네도 있지만 노파와 아낙네가 대부분이여 국민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들과 어린 소녀들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편이었다. 소년들의 목판에는 대개 복숭아가 아니면 고구마가 놓여 있었다. 그 중에도 철이는 고구마 전문이다. 식량이 한창 귀한 때라 비싼 떡이나 과일보다는 고구마가 더 잘 팔렸다. 시장할 때는 100원짜리 한 꽂이면 제법 요기가 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장사아치 소년들은 새까만 눈을 반들거리며 서로 다투어 손님을 청했다. 복숭아 사세요 복숭아. 한편에서 목청을 높이면 또 한편에서는 고구마요 고구마 하고 목판을 내밀어 선을 보이는 것이었다. 철이도 요즘하게 제법 단련이 되어서 손님을 부르는 솜씨가 늘었다. 자 달고 맛 좋은 밤고구마가 한 꼭지에 100원이요 100원. 자 달고 맛 좋은 밤고구마. 한껏 목청을 뽑아서 손님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그 희멀쑥하던 얼굴이 햇볕에 타서 새까맣고 두 볼에 살이 깎인 대신 느는 것은 장사아치의 목청과 사람의 눈치보기였다. 한창 무더운 여름철이었다. 어느 날 철이는 고구마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배당 앞 골목에서 이상한 삐라 한 장을 주었다. 엽서 크기만 한 것이었다. 대체 여기는 누가 이런 것을 뿌렸을까? 어쩌면 비행기에서 떨어뜨렸을는지도 모른다. 그 미라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공산도비의 침략 아래서 얼마나 고통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에 태극 깃발이 휘날릴 날도 이제는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엔군은 여러분을 공산도배의 마수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위하여 좀 더 고통을 참고 견딥시다. 국제연합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 몇 줄의 글얼은 그 삐라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철이는 속에서 무엇이 치밀어 오는 듯 가슴이 따근했다. 우선 삐라만 보아도 반갑기 한량이 없었다. 저들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모두가 거짓 선전이었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원조를 받아 힘껏 싸우고 있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기운이 부쩍 나는 것이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 인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실 날도 멀지 않았구나. 국군이 서울에 입성하면 그때는 아버지도 돌아오실 테지. 철이는 곧장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비라를 호주머니 속에다 감추어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갔다. 어머니는 그때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다. 철이는 신이 나서 사뭇 어깨를 으쓱거리며 어머니의 귀에다 대고 이 반가운 소식을 알렸다. 어머니, 인제는 아버지가 돌아오시게 됐어. 아무 걱정 없어요. 어머니 이걸 보세요. 철이는 어머니의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비라를 꺼내 보였다. 아무 소리 마라. 저놈들이 알면 큰일 난다. 어머니는 좋아라고 날뛰는 아들의 입을 막으며 그 비라를 불이 타는 아궁이 속에다 넣어버렸다. 어머니 그걸 왜 불에다 넣어요? 연기리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눈이 새침해지면서 휘휘 손을 저었다. 안 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 만일에 그 비라가 말썽이 나면 우리 식구는 꼼짝없이 저놈들의 손에 죽게 된다. 아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철이는 어머니의 곁에 한참을 우두커니 앉았다가 얼마 후에 나직한 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그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 엄마도 아버지 오시거든.
고구마 장수했단 말 얘기하지 말아야지. 왜?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의 얼굴을 돌아다보았다. 왜는 왜야 아버지가 그런 걸 알면 몹시 언짢아 하실 테니 말야. 그러니까 아예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래 알았다. 절대로 말하지 않을 테니 염려 마라. 너의 아버지가 빨리 오시게나 됐으면 좋겠다. 9월도 중순이 희끈 지난 때 하루는 철이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다. 엄마, 오늘 새벽 꿈에 난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가 내 고구마 장수하는 데를 오셨겠네지 깨고 보니 꿈이었어. 그러자 어머니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하였다. 그리고 보니 나도 꿈을 꾸었구나. 역시 너의 아버지를 만났겠지. 참 꿈도 이상하지? 아마도 일가늘은 너의 아버지가 들어오시게 되나 보다. 들리는 말인즉 요즘에 공산군 놈들이 자꾸만 후퇴를 한다느나. 정말 그래요. 나 어저께도 봤는데 총을 맨 공산군들이 한 10댓명이나 농군처럼 중의적삼을 입고 한강 쪽에서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군모를 다 벗어버리고 대패밥으로 만든 농림을 썼고 혹은 캡을 쓴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는 또 신발이 없는 사람도 몇 있었다. 아무래도 어디서 쫓겨오는 행색이 분명하였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가 솥에 불을 지펴 고구마를 쪘다. 철이는 흰 숯가마에 쌀이나무를 잘라서 칼로 껍질을 벗기고 꼬챙이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제 막 솥에서 꺼낸 고구마를 보자기제 대청에다 놓고 크고 작은 것을 골라서 고챙이에 대었다. 한 꼬치 100원짜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올해 3살 난 누이 동생이 곁에 와서 고구마를 달라고 졸라댔다. 수가 이건 뜨거워서 안 돼. 이따 팔고 남거든 갖다 주마. 철이는 연방꼬챙이에 고구마를 꿰면서 수기를 달랬다. 그래도 수기는 듣지 않고 자꾸만 흥거리며 조그마한 손을 벌린다. 그래도 주질 않으니 수기는 울음을 터뜨렸다. 철이는 이날도 전과 같이 목판을 들고 고갯길로 고구마 장수를 나갔다. 그는 아침에 집을 나가면 날이 저물어야 돌아오곤 하였다. 어머니는 너무 늦도록 잊지 말라고 아침에 나갈 때면 신신당부를 하였으나 기철이에 돌아오는 시간은 매양 늦었다. 물건이 남으면 그것을 마저 팔려고 조금만 더 하는 것이 결국은 늦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아침에 나가서 종일토록 앉았으려면 저녁 때는 반드시 시장기가 들었다. 그럴 때면 앞에 놓인 고구마가 무척이나 먹고 싶었다. 입안에 군침이 돌고 목젖이 드높이는 것이었다. 언제나 이놈의 것을 실컷 먹어보나? 꼭 한 개만 먹어볼까? 그러나 정작 먹으려 들면 차마 손이 가질 않았다. 꼬치에서 단 한 개만 빼내도 100원 한 장이 달아나는 것이다. 한 꼬치라도 더 팔아서 돈을 장만할 생각을 하면 먹고 싶은 마음도 꾹 누르고 참아야만 하였다. 누이 동생이 꼭 한 개만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도 그냥 뿌리치고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단 한 것들 자기 혼자서 냠냠 먹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참아야지. 이따 팔고 남으면 집으로 가지고 가서 누이랑 엄마랑 갈라서 먹어야지. 철이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목판에 있는 고구마, 꼬치를 하나하나 세어보았다. 그리고 나서는 또 호주머니에 돈을 세어보았다. 계산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해가 지고 나니 장사꾼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하였다. 제일 늦게까지 남은 것은 이래 꼬마 장사꾼들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꼬마들까지도 거진 다 자리를 비웠다. 이제 남은 사람은 맞은편에 앉았는 영길이와 철이 단 2사람뿐이었다. 황혼이 되니 풀숲에서 모기가 나와 웽하면서 귀켠으로 달겨들었다. 철이 너 아직도 반이나 남았구나. 오늘은 원일이야. 복숭아를 파는 영길이가 이쪽을 넘어다 보면서 말을 건네었다. 글쎄 말야. 오늘은 웬일인지 통 재수가 없군. 영길이 넌 많이 팔았니? 이번에는 철이가 영길이 쪽을 기웃이 넘어다 보았다. 너보단 성적이 좋은 편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팔아서는 수지가 안 맞는걸. 영길이는 어른들처럼 입맛을 적 다시면서 두 손으로 턱을 받치었다. 그는 아침에 도매에서 한 접을 받아왔다는 복숭아가 아직도 반쯤은 그냥 남아있었다. 오늘은 달이 있을 테지. 우리 오늘은 둘이서 밤장을 볼까? 기철이가 먼저 초를 떼었다. 뭐 우리끼리만 앉았으면 일이 되니? 손님이 있어야지. 참 그렇군. 밤엔 손님이 없을 테니까. 막 그럴 쯤에 철이 앞에 공산군 2사람이 발을 멈추었다. 그중 키가 좀 후릿한 사람은 따발총을 거꾸로 메고 몸집이 크고 키가 땅땅한 사람은 장총을 메었다. 장종을 맨 사람이 고구마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거 한 꼬치에 얼마야? 100원이요. 뭐 100원? 싸게 해서 안 되겠니? 이번에는 따발총이 참견을 하였다. 싸게 하다뇨? 싸게 해서 달란 말이야. 많이 살 테니깐. 그래도 100원 싸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새끼 아니 되긴 뭐이가 아니 된단 말이야. 따발총이 눈을 부라렸다. 한참 실강의 끝에 장총이 허리춤에서 보자기를 끌러 고구마 10꼬치를 싸서는 꽁무니 쳤다. 그런 다음에 군복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픽 내던졌다. 철이는 눈이 둥그레지면서 그 돈을 집어들고 주춤 일어서서 저쪽으로 돌아서는 공산군의 군복 자락을 잡고 늘어졌다. 이런 돈은 안 받아요. 100원짜리로 주세요. 이 새끼 지금은 그런 돈 내게 없어. 그래도 이런 돈은 안 받아요. 공산군이 서울에 들어와서 새로 만들어냈다는 1,000원짜리 지폐는 민간에서 그것을 돈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통 살 수가 없었다. 100원짜리 아니면 안 받아요. 정 없으면 물 것을 도로 주세요. 따발총이 화를 버럭 내었다. 무수거 어째? 이 쌍 갓나 새끼. 갓나 새끼, 정부에서 발행한 돈을 어째서 앙이 받겠다는 거야? 이번에는 장총이 손가락 끝으로 철이의 이마 끝을 떠밀었다. 그리고 나서는 잠옷 통쾌한 듯이 저희들끼리 깔깔대고 웃다가 돌아서서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렇게 먹고 싶어도 돈을 만들려고 한 개도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10꼬치나 그냥 빼앗기다니. 철이는 분이 북받쳐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철이는 홧김에 1,000원짜리 지폐를 쭉쭉 찢어 그들의 뒤에다 팽개쳐버렸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따발총이 하던 투를 그대로 본따서 뭐야 어째 이 쌍 갓나 새끼 하고 소리를 질렀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영길이가 깔깔대고 웃었다. 그러자 저만큼 걸어가다가 두 사람이 한꺼번에 발을 딱 멈추고 이 편으로 돌아섰다. 이 새끼 너희자 뭐라고 주둥이 놀려? 장총이 두어 걸음 앞으로 걸어왔다. 저 새끼 아버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가? 이번엔 따발총이 앞으로 다가와서 영길이를 보고 물었다. 따발총의 눈이 와도 사나와 영길이는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말을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떨리는 소리로 간신히 쟤네 아버진 전에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하였다. 뭐 교장이면 틀림없이 반동의 새끼구나. 그러면 그렇지. 영길이는 언제 어느새 도망을 갔는지 금세 그가 있던 자리에는 목판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 영길이는 아주 겁장이었다. 저런 반동에 아이 새끼 아예 죽여버려? 공산군이 철이 앞에다 장총을 겨누었다. 그들은 반동이면 으레 죽여도 그만인 줄로 아는 모양이다. 이 반동의 새끼야 너 정말 죽고 싶어? 철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렀다. 아무 말도 없이 입술을 한번 꽉 깨물었다. 주먹을 부르르 떨고 그 위치에 그대로 화석처럼 서서 꼼짝을 않는다. 별이 나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까부터 애가 타서 행길 쪽을 내다보고 하던 어머니가 기다리다 못해 고갯길로 마중을 나왔을 때는 철이는 이미 시체가 되어 고구마 목판과 함께 땅바닥 위에 조그마하니 엎어져 있었다. 어둠이 짙어가는 땅 바닥 위에 그에게도 죄가 있었는가?